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직원인데 이사님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제가 보기에 현황을 갖다 설명을 하시고 뭐 우리가 또 궁금한 거 이런 거는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자꾸 끊기버리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나니까 그러고 핸드폰 같은 거는 조금 진동이나 소음으로 좀 먼저 오시는 분은 뭐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도 조금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노후계획 도시 내용은 다 얘기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똑같이 뭐 크면서 설명하시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그 용역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EBC 도시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법은 이렇다. 그리고 EBC 도시를 이렇게 진행됩니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저희 회사 소개는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송 위원장님 저희 회사 소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직원은 약 200명이고 기업 신용평가 등급 A+로 건실한 회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하다 보면 항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모듈도 기본계획 수립하듯이 재건축 재개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특별법에 따른 이제 노후계획 도시 기본계획이 되는 거고요. 비슷한 성격의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전 기본계획 재건축 재개발이죠. 수원시의 도전 기본계획이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 기본계획 등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 쪽 용역도 많이 했다. 기본계획 용역 많이 한 회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이제 리모델링에서는 정비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이제 정비계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조합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특별법도 똑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한 단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특별법에 따르면은 통합 단지라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용어만 다릅니다. 특별 정비계획이다. 용어만 다른 뿐이고요. 똑같이 안양 진흥 아파트라든가 수원 천천 해가지고 대규모 단지들 정비계획 수립 약 63건으로 실적 국내 최다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 고덕 쪽은 3단지 4,000세대, 영통 4,000세대, 3대구 5,000세대에서 재건축 사업만 75건, 재개발 사업 포함해서 75건 국내 최고 실적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공 및 입주 실적. 보통 재건축이 최소 10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통합 재건축은 그 시간을 당기겠다라는 게 이제 취지고 그런 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를 최대한 단축시켜 주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이제 당겨질지 안 당겨질지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진행한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반포동에는 매매한 퍼스트라든가 뉴타운입니다. 가지고 뉴타운 3구역, 또 과천의 자이라든가 안양 풍천에 어바인 해가지고 중국 및 입주 완료한 게 25건으로 국내 최고 실적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아파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도적 받았으면 서울시로 동수 디자인상 받았고요. 얘도 서울 고덕 3가지 에너지대학 수소설계상 우리 탄산설계 디자인 많이 했고요. 부산의 문현동의 국제금융센터 부산에도 상 받았습니다. 부산 다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환 실적도 많고 디자인 능력도 인정받는 회사다. 여기까지만 저희 회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다. 인지도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를 완전하게 설명 못 해드립니다. 필요한 것만 제가 좀 짚어본 겁니다. 일단 특별법이라는 게 20년 이상, 100만 회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인접지라든가 포함했을 경우에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중에 부산에 현재 5곳 직접 예정이 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 추진 체계, 기본 방침이 국토부에서 만듭니다. 법은
아마 4월 20일 시행됐습니다. 시행령과 같이. 그래서 법이 시행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착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법이 만들어지고 기본 방침이 만들어지고 기본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다 바꿔버렸어요. 법 나오기 전에 기본계획과 기본 방침을 먼저 시행을 해버렸어요. 그냥 법은 통과되고 시행될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밖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논란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정책적인 사유다 보니까 강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국토부 기본 방침은 이제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라라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11월 달에 이제 최종 수립될 예정이고 윤곽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은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람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공람이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9월 달에 공람도 하기로 했는데 이제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씩 미뤄지고 있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언론 보시면 알겠지만 7월 달에 철수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을 1단계, 2단계로 나눴어요. 단지가 대상이 한 5곳이 되다 보니까 1단계는 25년 8월 수립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네요. 그럼 거기에 해운대가 들어가고 함영동이 들어갑니다. 그 두 곳이고요. 나머지 2단계는 26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21단계에서 25년 8월 목표로 수립하는 그 대상이다라는 내용을 아실 거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특별 정비계획, 말 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추진으로 가든가 심사로 가든가 각자 여러분이 알아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물량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 다른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특지지구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항상 물량을 제한을 합니다. 왜냐 이 수수료 때문에요. 전세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단지가 발생하면은 이제 인허가를 조금 지연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지연시킨 적은 없었어요.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책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자연스럽게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행한 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얘는 전국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전체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게 이주 수요입니다. 이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의 부동산 시장을 흔들면 안 된다라는 취지다 보니까 물량 제한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량 제한에서 나온 게 선도지구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먼저 선도지구를 진행하고 그 다음은 나머지 차근차근 보내겠다.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에서 보면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1단계 언제, 2단계 언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를 기본계획 끝나고 선도지구를 수립할지 아니면 기본계획하는 과정에서 지금 1기 신도시처럼 선도지구를 지정할지는 나온 바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1기 신도시는 좀 급해요. 상당히 정책적이고 1기 신도시에서 27년 착공, 30년 준공되는 현장이 한두 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책에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도지구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야기됐죠. 하지만 일단 선도지구가 들어가야지만 사업 일정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열이 된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할 때 부산은 일단은 그 정도까지 이제 국토부에서 아니면 부산시에서 강하게 이슈를 만들면서까지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아마 선도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정을 좀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정비구역 유형,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주거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거단지 정비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심지구 정비형이 이제 역세권인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역세권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 말로는 이제 주거지 25m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통합정비, 그리고 중심지 역세권부터 승강장경도 500m 됐는데 그럼 아파트가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절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역세권 되겠네, 충족으로 상향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그 거리로 따집니다. 500m냐, 350m냐, 다 들어왔냐, 절반 들어왔냐, 그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을 따지는데 이 노후계획에서는 이 취지를 봅니다. 주거 단지의 정비 대상이냐, 중심지로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냐를 봅니다.
그럼 얘를 준주거까지 올려서 이게 도시 활성화를 해야 되는 대상이냐고 봅니다. 단순히 거리 개념으로 보는 건 안 돼요. 그럼 거리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하철 예전부터 다 포함시켜 버리잖아요. 거리 개념이 아니고 현재 지하철에서 이제 상업적인 활성화된 지역에서 얘를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했을 때 좀 더 도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중심지 전략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두고단지 전략입니다. 그럼 뭐 가장 중요한 게 25m 이상으로 부여했다. 그리고 25m라는 거는 예정 도로냐 기존 도로냐라는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지자체장의 이거리가 좀 나옵니다. 그럼 최소 현재 20m 이상의 도로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왔죠. 500%, 용적률 500%가 언론을 제일 먼저 터뜨렸어요. 그럼 다 500%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터뜨려서 분위기 올린 다음에 법안이 나왔죠. 법에서는 용적률 국계법 상한에 150%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국계법에서 300%예요. 300%에 150%는 450%. 법에서 최대한 맥시멈 이렇게 주겠다는 거고요.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500%에 1.5배면 750%입니다. 엄청나죠? 법에서 최대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상한치입니다. 상한치. 이렇게 해주겠다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법에서 쓰는 상한치가 최고 상한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적률 높은 거를 그 땅에 아파트를 넣으려고 하니까 현행법은 안 들어가요. 넣고 싶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을 다 완화해 주죠. 예지 경계에서 원래 절반인데 절반의 절반까지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겠다. 원래 이동거리 0.8배인데 시행령에서 0.5배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의했는데 0.8배 가지고는 아파트를 못 들어가요. 그럼 0.5배 하겠다. 그 말은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앞 건물과 뒷 건물이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그런 분해 가지고 용적을 찾을 수 있다. 다 찾는다 그건 아니에요. 최대한 찾을 수 있게끔 법을 좀 개편을 했다라는 거고 보원 녹지는 뭐 의무적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법률 개발해가지고는 기본 방침에 별도로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이게 대부분 이제 기본 방침을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공공기회 얘가 이제 사업성을 좌지우지합니다. 아까 전에 용적률을 말씀드렸습니다. 3종 450%. 여러분은 3종입니다. 그럼 450% 다 갈 수 있느냐? 그냥 주느냐? 이게 용적률 체계입니다. 이게 좀 기존의 용적률 체계하고 달라요. 용어도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종전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기준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특별 정비계획 용적률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종전 용적률이란 현재 여러분의 용적률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용적률. 지구 단위 계획상의 용적률하고 건축물 대장상의 용적률 중에 높은 값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축물 대장 때 보면은 이제 몇 프로 나옵니다. 용적률이. 그리고 여러분의 해운대 지구 단위 계획을 때 보면은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 중에 높은 거를 적용하겠다. 얘는 값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나 다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전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로 올라간 데 있어서 이 구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요 올라가는 용적률 올라간 데서 10%에서 40%까지 공공기여를 그대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럼 이 기준 용적률은 뭐냐는 거예요. 기준 용적률은 기반 시설 용량 및 확충 계획에 따라서 고려한 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라든가 공원 녹지 도로를 고려했을 때 이 해운대 신도시가 이 좌동이 이제 어느 정도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게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사업성이 높은 지자체는 얘가 조금 낮고요. 사업성이 없는 지자체는 얘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얘가 보통 이제
한 330이라고 통상적으로 봅니다. 네. 330%라고 가정하면은 그럼 얘가 만약에 230%에 여러분의 기존 용적률이 그럼 100%가 늘어납니다. 그럼 100%를 여러분한테 다 주겠다는 건 아니죠. 그 중에 100% 중에 공공기업 10%에서 4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하라. 부산시세 별도로 적용하겠죠. 그러면은 그럼 몇 프로를 할 거냐? 조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거는 한 15%, 10% 정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줄여놔야 되겠죠. 사업성을 위해서. 예의를 높여야 되는 거고, 요 조례에 대한 예의를 줄여야 됩니다. 그게 사업성이에요. 여러분의 역할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용률은 이제 적정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말한 특별 정비계획 용적률 맥시멈입니다. 이게 2.5배, 450%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느냐, 2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330에서 450으로 간다 그러면은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소 40%, 최대 70%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조례로 결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최소 40%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에서는 41%, 45%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산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얘도 최대한 낮춰야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공기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용적률에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단순히 용적 몇 프로다 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여 얘가 기본계획안 일기 신도시 중에 총 5개입니다. 안양 평촌, 공포 3번, 부천, 중동, 성남, 분당, 모양, 예산 5개 신도시 중에 지금 현재 이제 나온 거 용적률이 나온 거는 안양 평촌이 기준 용적률, 적정 용적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기 신도시 적정률은 330 받고요. 법에서 특별정비가 450을 다 안 주고 380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안양입니다. 평촌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1구간은 10에서 40%에서 15%를 적용했고 2구간은 41에서 70인데 41%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입법 내용 나왔고요.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견은 여기서 용도를 올려달라, 1구간 비율을 좀 낮춰달라라는 의견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나오면 쉽게 안 바뀝니다. 지금 의견 수렴한다고 이게 바뀌실까요? 입장이 다른데 그러면은 그 안이 마련될 때 여러분들이 시의원이라든가 충분히 협의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사업성이 높은 방향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포 같은 경우는 330에 360 특별정비의 용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도 좀 낮췄습니다. 10%까지. 그리고 역세권에서 비주고 10% 하면은 450까지 주겠다라는 게 좀 독특하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천 중동은 기준 용적을 350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정비계획을 450까지 주겠다. 그러면 공공기여는 조례로 따로 결정할게. 라는 내용이고요. 가장 이슈가 되는 분당 안 나왔습니다. 일산 안 나왔습니다. 현재 나온 바가 없어요. 그리고 9월 달에 꼭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은 지자체 장의 의지죠. 그리고 지자체장이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라든가 심의위원들이라든가 그 용역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일찌감치 미리 판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최종 12월 중에는 최종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여라는 게 나오죠. 흔히들 공공기여 그러면 땅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땅 내놓죠. 그리고 건물도 내놓고 공공시설 건물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합 재건축에서는 꼭 땅으로 받는 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냥 대규모 통합 재건축이다 보니까 굳이 땅으로 받다 보면은 좀 토지용객이 좀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법에서는 많은 걸 열어놨어요. 특히 재건축은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파트 단지 가치 때문에. 그래서 일단 법에서는 다 열어놨습니다.
청약도 가능하고 공공주택, 공공분양에서 공공임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도로공원, 공용이 공원주차장과 공용주차장 가능합니다. 생활리소시, 생활복합센터 다 가능하고요. 국공립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다 가능합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공공기를 열어놨는데 문제는 이거는 제안은 여러분이 하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비계획 수립할 때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자체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실 건데 문제는 분당에서는 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선도지구에 가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시정할 때 나중에 또 기준들이 나올 건데 지자체에서 마련할 건데 그 기준들도 여러분을 이제 지금 나중에 경쟁하시겠지만 지금은 큰 틀에서 여러분의 사업성으로 접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럴 때도 힘을 좀 모으셔야 된다. 모셔야 되는 문제를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 한다고 해서 꼭 임대주택을 내놓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 신도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5월 22일 날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이제 국토부에서 기준을 발표했어요. 선도지구를 이런 식으로 선정하겠다라고 기준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6월 25일 날 5개 지자체가 우리는 선도지구를 이렇게 신청을 받겠다라고 기준을 다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공모 현재 진행 중입니다. 6월 25일에서 약 3달의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인데 정확하게 추석 다음 주 9월 23일에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9월 27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그 5개 신도시에서요. 그럼 거기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거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은 11월 달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양, 평촌 4,000세대 기존입니다. 기존 4,000세대. 공포 3번 4,000세대. 부천 중동 4,000세대. 성남 분당 8,000세대. 얘가 제일 많아요. 원래 인구도 제일 많고요. 고량 인산 6,000세대.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0.5를 더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요 곱하기 2.5 맥시멈 요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자체장이 0.5배를 더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지자체장이 유도리를 가지게끔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분당 같은 경우는 8,000호가 될 수도 있고 4,000호를 더하면 12,000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서는 최대한 12,000호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다른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의사표현이 안 나왔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부산은 몇 세대를 할 거냐? 그럼 가격도 높은 게 좋지 않을까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만큼 경쟁이 조금 많아지겠죠. 적으면 적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선도지구 지정 기준 법에서 나온 점이에요. 시행령 법에서 이렇게 정의하세요. 주민 참여도 노후도 주민불평, 도시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법에서 나온 사항이 다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1기 신도시 기준입니다. 국토부에서 두 가지를 발표했어요.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외 도명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얘는 1기 신도시 기준입니다. 1기 신도시의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평가 기준입니다. 주민 동의 최소 50% 이상에서 95% 이상 점수를 줍니다. 최대 60점. 그러면 직선 보관법입니다. 또 주가에서 직선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추진 파급 효과를 해서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 1개 단지냐 4개 단지냐 일단 점수를 차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500세대냐 3000세대냐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했습니다. 그리고 정주환경 식업성 그리고 통합군의 주차대수 1.2대 0.3대에서 차등을 했습니다. 주차대수가 부족할수록 점수를 더 주는 걸 차등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능 활성화해가지고 공모기관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이 알아서 평가 항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공모기관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을 구성해서 가점을 5점 줄 수 있다라는 게 국토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지자체장이 유도를 가져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안양 평촌 아까 이제 일기신도시 중에 다 짚어볼게요. 안양 평촌의 선도지구 평가 기준 주민동의 50%에서 95%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90점 주겠다. 그리고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 1개 단지, 4개 단지 점수 5점에서 10점으로 차등했고요. 참여 세대수 500세대, 3000세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제 실업성 주차 대수 1.2대 0.3대 점수 적용했고요. 그리고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주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나머지는 다 정량적인 평가다. 숫자가 나와 있는 평가예요. 그 얘는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은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지자체장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나는 정치하는 거 싫고 민원 들어오는 거 싫어. 그래서 얘는 별도로 평가 안 할 거고 기본 점수 10점 다 줄게 신청하는 단지. 이게 안양 평촌입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택 단지수입니다. 참여 주택 단지수. 부득이하게 1개 단지, 2개 단지를 엮일 수가 있고요. 뭐 싫지만 나 1, 2개 단지면 좋은데 30개 단지를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정부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 구역은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 세대수도 바뀝니다. 몇 세대냐, 몇 개 단지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세대수도 바뀌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소형 평형은 주차 대수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은 주차 대수가 대체로 남아도 봅니다. 그럼 여기서 희비가 소형 주택 단지는 점수를 많이 받고 대형 주택 단지는 점수를 좀 적게 받는 또 희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지가 이제 초기에 점수 발표가 되면은 초기에 점수 정량적인 점수들이 다 나옵니다. 기본적인 점수를 다 하고 단지별 분석이 다 이루어집니다. 옆 단지는 몇 점이더라, 옆 단지는 몇 점이더라. 그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60점. 오로지 여기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5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5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 평촌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가 지금 경쟁을 하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단지는 약 한 절반 정도 10개소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소가 지금 현재 평균 최대 용적률은 85% 동의를 받은 데가 있고요. 적게 받은 데가 한 아주 적게 받은 데는 5, 60%, 한 지금 한 평균 75% 이상은 받았다. 75% 조합적으로 동의입니다. 이미 다 받은 겁니다. 3개월 만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단지 이제 빠진 것들이 있어요. 노란 것들이 뺐는데 얘는 리모델링 조합선을 인간한 모습입니다. 그거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안양에서는요. 그러니까 2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선을 인간한 것들은 다 대상에서 제외했다. 라는 거 20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가 경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법 3번입니다. 3번도 똑같습니다. 지자체장이 만든 거죠. 동일 60점 공유하고요. 또 주택 참여 단지수 1개, 4개 공유하고 500세대, 3000세대 동일하고요. 주차대수 1.2대 0.3대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능 활성화 오늘 반영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량계 정성적인 평가 안 하겠다. 안양 평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기본 점수 주겠다. 그 다음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 실현 가능성 가점 5점을 주는데 공공에서 했을 경우에 LH에서 했을 경우에는 가점 5점 주겠다라는 게 민감합니다. 공공으로 하면은 가점입니다. 공공으로 안 하면은 5점 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거지구 신청하는 단지는 다 공공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민간에서 안 붙어요. 민간 정벽처럼 민간 설계사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조합에서 우리 뽑아줄 거 아니잖아요. LH에서 따로 뽑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될 가능성이 민간에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잘 안 움직입니다. 한 30개 단지만 움직입니다.
자체적으로. 이 단지 중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서너 개 단지고요. 그리고 얘는 영등대 단지, LH 영등대 단지는 대상에서 빠졌고요. 그래서 빨간 것들이 지금 모델이 통합정수하게 움직이는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천 중동입니다. 중동도 똑같은데 동일 점수로 상당히 높게 10점 높여버렸어요. 70점 됐어요. 그리고 주택 단지수 똑같고요. 참여 세대수 1000세대 기준으로 살짝 줬습니다. 아까 500세대잖아요. 1000세대 기준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0.3대가 0.4대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5개 주차장 점수도 들어갔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도 정량적인 것만 판단을 한 겁니다. 정성적인 게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천 중동은 여기 이제 영구인대가 지금 일부 들어있다니까 빼고 나머지 단지들이 다 대상이고요. 지금 현재 16개소 중에 움직이는 건 한 4-5군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나머지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성남 분당입니다. 얘는 60점 공이 나옵니다. 60점이고요. 통합정비 주택단지 그래서 4개 공이라서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10점이 아니고 4점이고요. 통합 참여 세대수 200세대부터 나왔어요. 3000세대까지. 얘는 점수를 좀 많이 줬네요. 1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서 총 항목을 다 구분을 했어요. 세단 주차장에서 1km 미만이죠. 뭐 출입구 10m 미만이죠. 평균 거리가 얘는 다 똑같죠. 20년 지나면 2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점, 복도식 건물 있으면 2점, PC 공포이면 2점, 총 12점 중에 맥시멈 6점, 그럼 3개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맥시멈 4만 6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능 활성화 해가지고 건축계획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화 들어가고 이주대책 지원 여부가 나옵니다. 이주대책 이게 일기신도시에서 통합재구청 나온 가장 큰 이슈가 이주입니다.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 전세값을 올리죠. 그러면은 내 단지에 이주주택, 쉽게 해서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구 임대는 아니에요. 영구 임대 하셔도 되고 임대 후 분양 전환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11% 이상 확보하면 2점 주겠다 라는 겁니다. 전체 세대수에. 그러면 확보 안 하면은 점수 안 주겠다 라는 게 들어갔어요. 또 구역 정형화 걸린 상업지역이라고 형태는 좀 크게 있어요. 아파트 사이에 대규모 상업지역이 있어요. 걔를 포함하면은 2점 주겠다. 포함 안 하면은 뭐 따로 점수 안 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소규모 단지, 아주 조그만 빌라촌들이 있어요. 난 9개가 있어요. 그 빌라 9개들을 포함하면은 뭐 1점과 2점 구분해서 점수 주겠다라는 거고, 장수면 주택 점수에 따라서 3점까지 주겠다. 그리고 공공기업 1%에서 5% 최고 6점까지 주겠다. 이 공공기라는 거는 이제 부지 면적 기준으로 최대 5%. 이거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꼭 땅으로 내놔라는 건 아니에요. 부지 면적의 5%에 해당되는 거를 감정평가 금액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15점을 이걸 다 합치면 15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특징입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서 신탁 방식, 그리고 공공시행이라는 건 LH를 말합니다. LH 시행 방식, 그리고 총괄 사업 관리자, LH라고 보셔요. 시청이니까 LH하고 같이 한다고 봅니다. LH하고 같이 조합하고 같이 하는 방식.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가점 2점을 두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는 신청했다가 안 하면 안 되고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뭐 공공시행에서 신탁해서 뭐 총괄 사업과 조합하시고 교차는 가능한데 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많습니다. 분당이 총 6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67개소 중에 3분의 2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분당은 최소 동의율을 80% 보고 있어요. 그리고 80%나 85%가 안 넘는다. 좀 시범단지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이 아까 가점 이전에 신탁 방식을 넣었어요. 그러면 선두지구가 되는 뭐 가점은 당연히 옆에
보다 내가 이전보다 더 높아야 될 거니까 출발점이. 근데 신탁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놓은 신탁사 지금 분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목의 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이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향 일산입니다. 일산은 동일하고요. 참여 세대수에 거의 동일합니다. 500세대 3천 동일하고 2.2, 0.3 동일하고 얘는 똑같습니다. 별도 정성평가하지 않겠다. 뭐 전부 다 10점 주겠다. 정성적인 평가 안 하고 정량적인 평가만 하겠다. 이제 분당은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분당은 이제 국회의원 두 분이 있어요. 안철수하고 김은혜. 영역도 구분됩니다. 양쪽에서 골고루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점의 영향을 가장 미친 것들이 이제 분당에 저도 두어둔 이야기인데 입김이 좀 세고 힘있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많은 입김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자기 단지 유리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분당이 가장 복잡하게 이제 나온 걸로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향 일산입니다. 일산에 한 47개소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명입니다. 이게 여러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기신도시입니다. 홈에서 나온 범명입니다. 거의 큰 차이 없어요. 주민 동의 60점. 그리고 통합주택 단지수 1개에서 4개 10점. 통합 참여 세대수 500세대 3000세대 10점. 주차 대수 세대당 2.2, 세대당 0.3. 그리고 서방 활동, 통합구역 내 평균 권력, 공리시설 면적 등에서 10점. 그리고 이주대책 지원이라든가 기반시설 등 해가지고 10점. 이게 국토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기준을 만드세요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아마 부산시에서는 기준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선거지구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그건 이제 연합회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민감한 거는 저런 거죠. 여러분들도 단지에 대표자 성격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민감한 게 이제 여기 좀 참여주택 단지 수가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이 세대당 주차의 수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찾고 승부는 이제 여기서 거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95%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90%는 분당에서는 넘기는 데가 나올 것 같아요. 전혀. 분당에서 90% 넘기는 나올 것 같고요. 안양에도 뭐 90%는 안 돼도 85% 넘기는 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제 직선 보관법을 하다 보면은 퍼센티지에 따라 통해서 1%에 따라가지고 점수가 몇 점인지까지 여러분은 다 분석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얘를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거냐 라는 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숙제가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부산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실험부터 시작했다는 거고요. 여기가 해운대 대상이고 화면 공고기기 1단계, 해운대 1단계, 나머지 요 세 개가 2단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운대하고 화면 공고는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차이점이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다음에 선도적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이계신도처럼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전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론의 문매를 많이 맞았어요. 저거 뭐죠? 기본 용적률도 안 나오고 공공기업 비율도 안 나오고 묻지마 통해서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문매를 갖다 보니까 굳이 부산까지 한번 이기신도시는 정책적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까지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면은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아마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이거 싹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 돌면 안 됩니다.
이게 큰 도로입니다. 큰 대로를 기준으로 한번 아파트 단지에서 나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단지들이 나옵니다. 엮이는 단지, 통합 단지들이 나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통합 단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단지별로 준비위원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장들이 모여서 통합위원장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은 한 단지가 빠지면은 동률이 안 나옵니다. 동률은 50% 그러면은 각 단지별로 50%가 나와야 돼요. 전체 50% 아니에요. 각 단지별로 50% 만족하고 전체를 따집니다. 한 단지가 50%안 됐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됩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한 2년, 빠르면 1년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이제 뭐 기본 계획이 나올 거예요. 빠르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뭐 공람하면서 뜰 수 있습니다. 기본 계획 공람하면서. 그리고 얘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연락처죠. 개인정보 보호, 리모델링 다 하셔보셨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연락처가 얼마나 힘드신지. 이때 회장님과 더욱더 필요하고, 관리사무소에 더욱더 필요하고,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힘들지만, 연락처를 가장 많이 확보한 아파트가 등록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저 자리 한 번만 더 뒤로 거기 5번에 5번. 예, 그 대창코로가 신성입니다. 밑에 니은이 빠졌습니다. 아, 예. 저희 아파트. 아, 예. 저희가 이번까지 제가 다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설명한 사례입니다. 이제 용도를 설명을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설명한테는 그 법안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소 360%, 최대 450% 두 가지로 이제 주민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 구간, 이 구간도 안 나왔으니까 이 구간은 가정을 했어요. 15% 가정하고 이 구간은 50% 가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데이터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360, 최대 450인데 450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토지용계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단지를 이제 하나로 통합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운데 도로가 있는 걸 없애버리고 공공보행 통로, 이 도로 면적은 주변에 공원나가 도로 확보해 주고요. 공공보행 통로 만들어주고 기존의 학교라든가 그런 건 안 건드립니다. 그냥 사업에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를 다 통합시켜버리고 하나의 땅으로 만들죠. 이거는 그냥 용역사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거를 결정하는 건 정비계획한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용역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0% 이제 용도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대형 평형대가 있는데요. 대형 평형대는 이제 소형 평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집값이 얼마인데 그래도 뭐 30평형은 가야지. 그럼 30평에 따지니까 벌써 내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네. 그럼 내가 투자하는 게 10억이네. 좀 부담스럽네. 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형 평형은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접근을 해요. 한 40평, 50평대 사는 사람들이 굳이 40, 50평 살 필요 있느냐? 30평대로 가면 다운사우징이라고 합니다. 30평대 줄어가면서 분담금을 뭐 4억 내느냐? 뭐 2억만 내면 되지. 그런 추세가 지금 분당에 드러나고 평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대형평면 단지를 35평형과 42평형으로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발권의 확장 때문에 35평형은 약간 42평형, 옛날 구 40평형이 될 거고, 42평형은 구 한 50평 정도 나옵니다. 발권이 다 확장되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고, 이렇게 일반 분양이 약 360%니까 일반 분양이 약 1,400 나오더라. 라고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호응도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제 판상력 다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평형동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 커뮤니티 넣어드리겠다. 단지 가운데에. 그 다음에 주변에 상가를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원하는 장소. 그 다음에 이제 450%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르지만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했을 때 일반 분양은 약 330세대가 더 늘어나더라 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형태가 좀 빡빡해졌습니다. 단지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얘 청수는 49층입니다. 48층 49층 계획한 겁니다. 45층 계획했는데
45층 계획했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공공병풍을 만들고 스카이 커뮤니티와 상가 만들다. 대신에 이쪽에 보면은 주상국밥 같은 형태가 들어가죠. 뭐야 450을 다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감들을 이걸 360% 조감들을 주민한테 설명드리면서 동의서를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는 초창기에 주민 스스로 거둔다 말이 모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비업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시는 아주 활발하게 분당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